네, 잘 보이실까요? 어, 네, 네, 저는 그 윤석열 탄핵 리스크랑 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덜해요. 생각보다 지금 덜한데 이 이전 총선 전국 전까지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때렸거든요. 때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다른 대통령들처럼 공격할 거리가 많지 않다라는 게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자녀도 없고요. 그래서 뭐 다른 대통령들처럼 뭐 자녀의 어떤 문제, 뭐 문재인 대통령 자녀들 문제, 이명박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전부 다 자녀 리스크들이 전부 다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가 일단은 부재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공격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칼로 내세웠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공격하는 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조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도 유일하게 했고 외부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고 그러한 영부인을 공격하는 게 이 반대 입장에서 그리고 대중들의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있고 각인시키기 쉬운 소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항상 이 보수 정권의 가장 약한 지점이 뭐냐를 보려면 그날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무슨 욕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그날 약한 포인트고 그 방송에 따라서 모든 그 좌파 운동권들이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탄핵을 안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된 사유도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언론계에 존재하는 여성 정치인 차별 분위기는 반드시 지금도 존재하고요. 뭐 조윤선 장관이 그때 블랙리스트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사 야마를 저렇게 뽑았었습니다. 구치소 항문 검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저런 어떻게 보면 남녀를 떠나서 굉장히 개인의 인권을 모독하는 그런 기사 야마를 뽑는 것들. 그다음 나경원 의원도 대표적인 보수 여성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갈래도 뭐 피부과라든지 그다음에 뭐 억대 피부과에 억대를 사용했다. 그리고 원정 출산을 했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거든요. 혹시 화면 넘어갔나요, 지금? 화면 혹시 넘기셨어요, 현우 형제님? 네. 아, 근데 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아하. 그러면 혼잣말을 하고 있었고. 그럼 첫 페이지로 제가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네네네네. 잘 보여요. 이제 잘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김건희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 유일하게 사회생활을 한 영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력 사항들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이력들이 저거라서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뭐 다른 겸임 보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전시 기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긴 하던데 그런 것들은 뭐 부차적인 것들이고 저런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사람들한테 별로 타격감도 없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욕을 해도 뭐 MZ 세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부른다잖아요. 알바노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영부인이 공격하기 가장 좋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가장 좋은 주제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성 정치인 차별 분위기는 만연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좌나 우를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 조윤선 장관, 나경원 의원들에 대해서 기존에 좌파 언론들이 했었던 행태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그 포인트와 유사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성형을 많이 했네, 뭐 어떻게 했네, 뭐 이런 사실 본질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김건희 리스크라고 해서 주요한 게 지금까지 논란을 삼았고 의혹을 삼았던 것들은 뭐 요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 기자 통화 녹취록 저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대선 전국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저 건희사랑 팬클럽, 그다음에 뭐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된 것들, 나토 순방할 때 이 민간인 대동한 것들. 그러니까 이거 민간인을 아예 데려갈 수 없냐? 이게 뭐 불법이냐 아니냐? 이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면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이게 도의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뭐 될 수 있겠죠. 뭐 근데 뭐 그 문재인 대통령 아내 이름 뭐죠? 김정숙이었나요? 혼자 이집트 가서 놀고 왔잖아요. 전 세계 타고. 그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죠. 지금은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버려 가지고 지금 공개가 안 되는 자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 트위터 계정 인증 배지 저거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워낙 유명인들 사칭 계정이 많다 보니 외교부에 요청을 한 거죠. 이거 그 체크 표시, 유명인들 체크 표시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어떻게 내가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외교부에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건 뭐 잘했다가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리투아니아 순방 중에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 이것도 이제 논란으로 삼았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것들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그다음에 양평 땅에 대한 문제들. 네,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한 두 가지 크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특검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 도이치모터스 조작건이랑 뭐 명품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양평은 뭐 최근에 추가된 거라서 네, 크게는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09년부터 12년 동안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들, 주가 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들이 이 여러 가지 계좌들을 활용해서 주가를 말 그대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어, 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이 됐다라는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의혹이 처음 불거진 시기는 뭐냐? 윤석열 경찰총장이 당시에 조국 수사를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랑 이성윤 검사가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때리던 시기예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시기는 2009년부터 2012년이고 윤석열 김건희가 결혼한 거는 2012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상관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결혼 전이니까. 근데 이때 이제 1년 7개월 정도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못합니다. 이거는 지금 기소를 못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잡아 죽이려고 때리던 시기였단 말이죠. 네. 못했고 23년도 2월에 요게 이제 그 기소 못했지만 요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통정 매매 의혹했던 당시 쩐주들, 그러니까 통장을 빌려주고 이제 매매에 활용했던 쩐주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의혹을 받고 기소가 되었다 한들 무죄 판결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1심에 이제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항소를 하고 50고 상대로 6차례 압수수색하고 150명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기소조차 못했다라는 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특검을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소조차 못한 사건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어, 최재형 목사가 원래 김건희 여사의 어떻게 보면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재형 측의 주장이랑 22년도 6월에도 선물을 했다, 국가에 선물을 했다라는 거고 22년 9월에 만나가지고 요 디올 레이디 뭐였더라?
네, 레이디 디올 저 파우치를 선물했다라는 거고 시계에다가 몰카를 심은 거 가지고 저렇게 촬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기자가 구매를 한 거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함정 수사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함정 수사라기보다 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좀 접근을 했고 뭐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착수한 게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랑 요 명품백 수사 사건이랑 그다음에 여타 양평은 그 고속도로 끝부분을 자기네들 땅 있는 곳까지 연장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시세 차익을 봤다. 요 의혹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너무 광범위하고 아마 이걸로 잡기는 힘들 겁니다. 그냥 끼워 넣은 거라서 제가 뺐고요. 그리고 요 지금 디올 파우치는 현재 반환 선물로 분류되어서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재미국부 출신의 통일운동가와 친북활동가인데 이 사람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 평화나무 그 김용민 그거까지 봤어요. 거기서 강의한 게 있는데 공수교회 7개월교회는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선전용으로 그냥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교회라고 주장을 해요. 그 봉수교회 7개월교회를 사실상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네, 그냥 그냥 간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거는 본인이 쓴 책과 칼럼들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일부를 발췌해 온 건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북한은 정당한 나라이며 왜곡하고 있고 민족주의적 기독교. 저는 저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민족주의적 기독교를 우선적으로 추구와 강조할 수 없는 깊은 역사적 문화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북조선 사회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 라는 철저한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거의 논란을 삼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범죄 행위를 만든 것, 몰카에 대한 부분들을 한 것들을 오히려 더 문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포커스인 거죠. 그걸 수수했는 행 것 자체도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하고 했던 것들 그리고 누가 봐도 간첩인 이 사람에 의해서 세팅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단 그냥 김건희 여사를 욕하고 끝날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뭐, 네. 저는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이 여담으로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김건희 여사님이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게 현 정권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격 자체가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거 사례들이나 녹취록을 들어보고 막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했을 때 성격 자체가 좀 털털하시고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오랜 세월 하셨다 보니까. 근데 그게 본인에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 영부인이라는 위치와 무게감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한다 하면 언제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는 0.7% 차이로 이긴 대통령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항상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 여론들을 조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그래서 이제 제2부속실을 폐지했는데 저는 그걸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면 이거 리스크를 관리해줄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